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3,120명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임에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자세한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3,120명이고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3,0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중증 환자 수도 정부가 밝힌 의료 대응 마지노선인 5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건 517명인데 일상 회복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상황을 예측을 했지만 예상보다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먼저 드릴 말씀은 네.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난 큰 원인은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의 증가, 그다음에 학생들에서의 학교와 학원에서의 감염의 증가이고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생기고 그게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고 네. 학생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교와 학원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 만약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의 영향이라면 식당, 카페, 술집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야 되겠죠. 네. 노인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은 지난 10월 말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난 반면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은 겨우 1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영향이 아니고 정부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 노인,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정부의 백신 대응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보다는 그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제 백신을 안 해주셨는데. 맞은 네. 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없었고 네.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 지난 10월 20일부터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고 늦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인과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이나 카페에 문 닫는 시간을 앞당긴다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죠. 네, 그렇군요. 방역 당국이 그 향후 3주를 이번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데 이 배경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정부 당국이 맨날 뭐 2주가 다음 주가 고비다, 2주가 고비다, 3주가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네. 매번 고비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예. 매번 고비다. 4주차가 되는 다음 주 중에는 신규 확진자가 최대 4,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봐서 다음 주 아마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거로 예상이 되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같은 추세가 되면 2주 또는 3주 후쯤에는 뭐 4,000명 정도에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올 겨울에는 최소 5,000명, 많으면 10,000명을 넘어서는 확진자 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에 대해서 그게 좀 어떻게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한 병상과 의료 네. 인력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 확진자 수가 늘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정부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최대 확진자 10,000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 그러면 중환자 병상으로는 1,500병상 이상을 갖춘다고 하는 것인데 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병상을 전혀 늘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예. 의료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그 대책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또는 뭐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겠다고 하면서
보건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치료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조치들을 같이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거는 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약간 준비되지 않은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상 이야기는 이따 좀 마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또 중요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런가 하면 또 연말 모임도 시작이 됩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뭐 계속될 거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만큼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수도권만이라도 비상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의 감염은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중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과는 원인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감염이 드러난다고 해서 학생들이 중환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면 19세 이하의 그 청소년 소아들 중에서 중증으로 전환한 경우는 5명에 불과합니다. 사망자는 이제까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환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네. 도움이 안 된다. 예. 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네. 경우도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는 계속 문을 열겠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학교를 문을 닫거나 하는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병상 부족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실제로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 넘게 대기 중인 환자도 800명을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 1, 2주 정도 뒤에는 병상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추세면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확보한 병상이 전국적으로 한 1,100병상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에 병상 가동률 80%인데 이렇게 대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그 정부가 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병상 중에 상당수가 허수인, 그러니까 실제로 그 통계 숫자에만 병상이 있고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하는 허수의 병상이 상당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인력을 같이 확충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장부상에 있는 허수 병상만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환자의 경우에는 좀 여유 있는 곳으로 옮긴다는 대책을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었잖아요. 의료진과 후송에 필요한 의료 장비부터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수도권 의료 대응 강화 대책,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 안 되면 이제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하고 지방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중환자를 옮기는 대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중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일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급차에 병원처럼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다고 해서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송 중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야 될 일은 병상과 인력을 정부가 더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에크모라든지 그런 걸 달고 있는 환자들은 실제로 전원 같은 게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병상을 늘리거나 의료 인력을 늘리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죠. 네. 사실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병원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병상을 비워놓고 있으면 환자의 진료비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비의 10배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진료비 플러스 추가로 주는 돈이요. 그 돈이 병상당으로 따지면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의 10%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활용해도 네. 현재 간호사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간호사가 어딨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는 늘 그 대학병원이 채용하기를 기다리는 대기 순번을 받은 간호사들이 몇백 명씩 실제로 있습니다. 채용은 안 됐고요. 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이직하는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 생기면 대학병원이 추가로 뽑겠다고 약속해 놓은 간호사들이 있는 거죠. 네. 일종의 취업 대기자들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뽑아서 병동에 우선 배치하고 병동에 있는 숙련된 인력을 훈련시켜서 중환자실에 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1년 반 동안 뭐 2년 가까이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도 내놓지 않고 병원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의 비율은 네. 충분히 뭐 활용 가능한 수준인가요? 보통 연초에는 네. 수백 명에 달하는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를 20병상을 중환자실을 쓴다. 그러면 한 병상당 추가로 그 필요한 간호사가 뭐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봐야 100명 내외의 간호사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들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정도의 규모의 간호사가 대기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적인 측면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 그런 게 이제 해결이 다 돼서 그들을 채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기간,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좀 훈련을 하거나 글쎄 훈련은 네. 사실 그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게 사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는 작년 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니 부족한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진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인력을 훈련시키고 증원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이번 달 26일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부가 이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친 뒤에 그 중화 항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분석해 봤는데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항체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이 추가 접종을 앞당긴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좀 이상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화항체 가격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인들에서 5개월 후에 그러니까 기본 접종을 마친 뒤 5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방침을 세웠고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6개월을 기점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정부가. 두 번째는 그 발표를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중화항체가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네. 이게 마치 돌파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들에서 60대, 70대, 80대의 돌파 감염률을 조사해 보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입니다. 백신과 상관없이요. 백신과 상관없이. 네. 예. 그러니까 70대는 절반은 아스트라제네카, 절반은 화이자를 맞았고 80대는 화이자를 맞았고 60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돌파 감염률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백신의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지금 추가 접종의 시기를 놓쳐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책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발표입니다. 그런 발표를 지금 생뚱맞게 내놔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요. 네.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에는 초기 접종을 하면 항체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지만 빨리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처음에 항체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천천히 떨어지고
또 이게 항체 면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같은 세포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전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체 면역의 수준은 낮지만 세포 면역은 mRNA 백신들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항체가만 가지고 면역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완전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국은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넓혀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앞으로 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다음에 면역 효과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 감소율도 빠르기 때문에 빨리 추가 접종을 해야 되지만 젊은 층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연령층이 다 추가 접종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를 맞듯이 매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아마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독감 백신처럼 꾸준히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네. 보면 초중고 전면 등교 얘기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10대 이하 백신 접종률이 12.8%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든 어느 연령층이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 독감을 맞는 것처럼 예방 접종을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고령층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접종을 권고하지만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층처럼 강력하게 백신 접종을 권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완전 무해한 것이 아니고 낮은 빈도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백신의 이득 두 가지를 고려하면 고령층은 이득이 훨씬 크고 네.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이득이 크진 하지만 고령층만큼 그렇게 이득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상당 부분을 좀 맡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조금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쪽이 좀 네. 필요해 보인다. 그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요즘 치료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뭐 셀티리온의 항체 치료제 얘기도 나왔고 백신과 좀 병행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치료제는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그게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에게 쓰는 주사제용 치료제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머크사나 파이자가 만든 먹는 치료제가 이제 새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 입원해서 쓰는 치료제는 아무래도 뒤늦게 쓸 수밖에 없고 입원 환자에게만 쓴다는 한정된 그 적응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범위하게 경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치료제는 진단 즉시 투여할 수 있고 고위험군에게 투여할 수 있고 그러면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의 부담, 그러니까 병상과 치료 인력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되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럼 치료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위중증으로 가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고령층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